안녕하십니까? 건설 현장 보건관리 실무에 대한 교육을 맡게 된 보건관리자 박혜린입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안전관리자로 시작해 이후 총 3개의 건설 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후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 및 마감공사 서편 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그 밖에 보건관리 4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14가지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우측에 표시된 위험성 평가, 보건교육, 사업장 순회 점검, 작업 환경 관리, 화학 물질 관리, 적격 보호구 관리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보건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어 하게 되는 업무를 쭉 나열해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기간별로 나누어지는 사이클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최초로 해야 할 것과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업무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서 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이 착공되고 나면 작업자와 작업 내용이 거의 없어 보건관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연간 보건관리 계획서는 현장에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현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보건관리 부분은 반복적이며 잦은 주기로 몸에 뵐 수 있도록 작업 환경 관리 사항은 간헐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제대로 신경을 써가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챕터별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작업 환경 관리 부분입니다. 작업 환경 관리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작업 환경 측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 인자에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기타 유해 인자 등의 내용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보건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닌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표와 출력 일보를 업체에 전달하여 측정 계획을 잡는 것부터가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하는 첫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경험이 많은지, 측정기구 보유량이 많은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매년 노동부 평가를 통해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신규 보건관리자일수록 최소 A등급 이상, S등급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환경 측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 공종별 발생 유해인자와 측정 대상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여기에서 기관을 통해 계획한 내용이 실제 우리 현장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환경을 실시한 후 한 달 내에 측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측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동부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현장에서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노동부로 보고가 들어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측정 기관에 요청하여 결과서를 미리 받아본 후 사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결과 보고서를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운 교육장, 식당 등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상 노출 기준이 초과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한 후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작업 환경 측정을 마무리합니다. 작업 환경 관리 두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관리입니다. 밀폐 공간은 산소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 1.5%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상의 적정 공기 수준을 벗어나는 공간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번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간을 뜻합니다. 이러한 밀폐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됩니다. 작업 구간, 작업 인원, 작업 사항, 조치 사항, 관리 사항, 보호구 및 보유 장비 현황, 비상 연락망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현장에서 적정 공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에는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탄산가스 측정기를 추가 구입하여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 중 보유 장비 현황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밀폐 공간 작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작업 허가서의 작성과 승인입니다. 작업 허가서 상에는 작업 인원, 내용, 방법, 시기 등 전반적인 작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그렇다면 밀폐 공간 작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작업 허가서의 작성과 승인입니다. 작업 허가서 상에는 작업 인원, 내용, 방법, 시기 등 전반적인 작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함께 허가서의 내용에 대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가서상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찾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호구 착용법, 유해가스 농도 측정법, 비상연락망 전파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작업 구간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작업 구간을 점검함으로써 밀폐공간 작업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니 이러한 사이클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뜻이며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사이클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뜻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두 번째는 소음 관리입니다. 소음 작업이란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음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청력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음 작업의 기준은 85데시벨이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에서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출하는 때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입니다. 그렇다면 소음 수준이 85데시벨 이상, 90데시벨 이하의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5데시벨 이상, 90데시벨 이하 작업은 소음 작업에 노출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 내 소음 작업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소음 작업 구간과 근로자 이동이 잦은 곳에 귀마개를 비치하고 보호구 착용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상 소음 수준이 높은 작업에 대해 등가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소음 수준을 확인합니다. 또한 정기 교육 등을 이용해 소음에 대한 유해성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세 번째는 분진 관리입니다. 분진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로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경우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과는 달리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주관적 기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교육 초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착공 후 보건 프로그램 수립 시 빠뜨리지 않고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법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분진에 대한 유해성 및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분진 노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협력업체 담당자가 사용 예정인 화학물질에 대해 반입 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입 허가서는 오른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취급 공종, 담당자, 제품명, 사용 수량, 보관 장소 등 총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의 MSDS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특별관리 대상 물질일 경우 대체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반입 물량과 보관 장소는 적정한지 등의 검토를 마친 후 허가서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MSDS란 무엇일까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MSDS는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해당 화학물질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 권리를 위한 제도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MSDS는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1번부터 3번까지만 확인하시는 보건관리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항목은 15번, 16번 항목으로 15번 항목 법적 규제 현황에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인지 확인하고 허가관리 대상 물질인지 특별관리 물질인지 확인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나 16번 항목의 MSDS 개정일자 확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MSDS는 제조사에서 3년 이내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근 3년 이내의 최신 MSDS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MSDS와 경고표지 부착한 예시 사진입니다. 왼쪽이 잘못된 예, 오른쪽이 잘 이루어진 예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MSDS 미개 시 최소 100만 원, 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시 최소 50만 원으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더욱 화학물질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의 저장 장소로 많이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위험물 저장소 관리 시 저장소 간 이격 거리는 5m, 저장소 내 함께 보관이 가능한 서로 다른 물질의 경우 1m의 공간차를 두어야 합니다. 유류 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소와 형태가 비슷하나 사면이 막혀 있고 집안에서 10cm 이상 띄워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 시 위험물 저장소와 유류 저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와 같은 유류는 유류 저장소에, 고압가스 및 위험물은 위험물 저장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유류 저장소는 타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물 지정 수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현장 내에서 취급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 소방서장으로부터 임시 저장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유의 위험물인지 파악하고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 저장소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3개월간 현장 내에서 취급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종류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총 5가지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A, C, D, R로 판정됩니다. A는 건강한 상태를, C는 질병에 대한 요 관찰자, D는 질병에 대한 유소견자를 뜻하며 C1, C2, D1, D2로 일반 질병과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R은 2차 검진, 즉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적합성 평가란 업무 적합성 평가란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 C,
D와 같은 결과에 대해 건강한 상태인 A의 경우 붉은색 방향으로, 문제가 발견된 C와 D 판정의 경우 초록색 부분의 내용으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검진기관에서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가운데 그림처럼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내용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오른쪽에 보이는 유소견자 사후관리 기록지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상담을 진행합니다. 기록지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결과, 작업 내용,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 상담 및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리 사항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불안전한 자세를 포함한 총 11가지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인대 등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직종을 각 부위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종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세부 공종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11가지의 부담 작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얼만큼인지 기본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해당 공종의 작업자들에게 증상조사표를 작성하게 해 그 결과를 취합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치가 높은 공종에 대해 유해성 주지 교육을 함으로써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장시간 근로자,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자, 전업으로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 정밀 기계 조작 작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4가지 분류에 따라 평가하여 취합한 결과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출하면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 평가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설문 조항에 따른 답변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장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면 결과 참고치가 나오게 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혈관, 심장 질환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 혈액 검사의 수치 내용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므로 출장 건강 진단 시 함께 의뢰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혈액 검사 결과표나 일반 건강 진단 결과표가 있다면 직무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시는 그림은 개인 질환 결과표이며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것은 전체 통계를 낸 결과표입니다. 마지막 기타 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업무상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항목입니다. 모든 공종의 위험성 평가에는 보건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진행 중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보건 관련 항목을 넣을 내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소음으로 인한 청력 질환,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 질환, 작업 자세와 공도구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보건 관련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공정은 없습니다. 그 밖에도 화재, 질식 등 보건 관련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공정을 세분화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위험성 평가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각 공종별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건축 현장에서 보건관리를 요하는 공종들을 축소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건축공사를 예로 들면 흙막이 기초공사, 골조공사, 전기설비공사, 마감공사, 부대토목공사 등의 큰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 공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들로 보건관리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종에 따라 중량물, 근골격계 질환, MSDS, 소음 분진 등의 작업 환경 측정 인자, 건강진단 대상 내용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일 뿐 현장에서의 작업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 조경 공정을 보시면 식재에 필요한 농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농약은 MSDS 대상 물질이 아니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에 의해서 MSDS 대상이 아닌 물질이라도 그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MSDS 대상이 아닌 물질은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 건강관리실 운영 및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보건관리자 실무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 사진은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실은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일 경우 응급처치 등 간단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자격의 보건관리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건강상담 위주의 방향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관리자 자격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경우 기본적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며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관리자 자격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경우 기본적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며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어떠한 것이든 왼쪽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은 구비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산업안전관리비도 사용이 불가할 뿐더러 건강관리실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관리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한 내용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우리 보건관리자이지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 보면 업무 사이클이 익숙해져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보건관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